목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정책론 일부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가 기억납니까? 잘 모릅니까? 그러구나. 자, 책을 좀 봅시다. 정책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62페이지부터 시작이에요. 정책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론은 첫 번째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가 나오고 62쪽 하는 겁니다. 62쪽에 하단부에 2번 시장 개입 방법,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63쪽으로 오면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 5가지 암기사항이 되는 거고 공공재가 나오면 그러면 B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다음에 무슨 생산? 과소 생산입니다. 그다음에 예부 효과도 늘 출제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예부 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의도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제3자에게 시장 기록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생산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면 64쪽에 예부 효과 내용 그래서 부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나오는데 부예부 효과를 위주로 공부한다. 정은 정반대니까 부예부 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생산비가 중요해. 생산비. 부예부 효과를 유발시킨 경우 공해가 유발된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그래서 부예부 효과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높다. 사적 비용이 낮다. 연탄 공장은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면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과잉 생산 된다는 거. 이 과잉 생산단 말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만든다. 그래서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더 많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근데 정부는 규제 정책을 펼 것이다. 공해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공해 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규제 정책을 펴면 그러면 생산비 높아지고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옆에 65쪽으로 가볼게요. 65쪽에 뭐가 나와요? 65쪽에 토지정책. 이 부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론은 이제 7번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인데 자, 토지정책부터 쭉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토지정책으로 합니다. 토지정책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토지정책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토지정책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 학원에서 토지정책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은 제가 아니고 우리 공법 선생님께 토지정책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법 담당하신 분, 부동산학 개론 담당하신 분 중에서 토지정책을 전부 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정책은 너무너무 방대한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 토지정책에서 한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어쩌다 두 문제씩 나와요. 두 문제씩.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오면 단독 문제, 토지정책은 우리 공법 선생님께서 말하는 게 전부 다 토지정책이에요. 그러면 토지정책 그렇게 무궁무진한데 그중에서 단독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첫 번째가 지역지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토지은행제도 요 3가지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뭐 토지 선매라든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뭐 개발이익 허가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타 토지정책에서 지문 나오는 거지 단독 문제 나오지 않는다고. 개발 제한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들은 고르세요.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단독 문제 되지 않고 지문 나온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여러분 요약정리 보면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토지은행,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토지정책 그래요. 자, 기타 토지정책은 몇 페이지가 있냐면 67쪽. 67쪽 가면 4번 기타 토지정책 나오잖아요. 요 기타 토지정책은 지문 나오는 거야. 지문. 그럼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단독 문제 냈다. 그럼 출제자는 비용을 입원해야 돼. 앞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선매도 마찬가지고 지문 주는 거야. 지문. 그러면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65쪽하고 66쪽에 있는데요. 지역지구제가 토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역지구제를 공부할 건데 65쪽으로 하세요. 지역지구제는 저에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공법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에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 지역지구제는 공법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안 돼요. 자, 그럼 지역지구제가 무슨 말인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역지구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 뭐가 생각나요? 짜증난답니까? 지역지구제 그럼 뭐요? 부예예부효과 제거 감소.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입장에서는 이 지역지구제가 가장 중요한 말이 부예예부효과를 제거 감소한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부예예부효과가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지역지구제 나오면서 7번인가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역지구제는 정의 예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의의 부가를 제거 감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의 부가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 말이 지역지구제 가장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지역지구제 할 건데 지금 배우는 것은 저에게 배우는 거, 부동산학에 배우는 거고 좀 이따 공버스한테 배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A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지역은 토지는 그 지역마다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요 A라는 지역이 네모 지역이 이제 A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지역은요, 누가 봐도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토지용은 주거적으로, 전용 주거적으로 이용하는 게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지역의 토지용을 사적 주체에게,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들에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여기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공장 할 겁니다. 공장. 그래서 주거 기능이 들어오고 상업 기능이 들어오고 공업 기능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지역은 주거의 쾌적성이 보장돼서 전용 주거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사적 주체에게 토지용을 맡기면, 토지 소유자들에 맡기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반드시 염색 공장 할 거거든요. 공업 기능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업 기능 들어오고 주거 기능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토지 이용에서 서로 상반된 이용을 하게 된다고. 이게 부의부가거든. 그러면 사적 주체에게 토지 이용을 맡게 되면 상충되는 토지 이용을 하게 된다고. 그럼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하면 이 땅,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토지 이용해야 되는데 사적 주체에게 맡겼더니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럼 서로 나쁜 양을 주고받는다. 그게 부의부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의부가가 발생해요. 토지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자원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시장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잖아요.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럼 정부는 부의부가를 제거 감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전용 주거적으로 지정하는 거야.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라고. 토지용 규제. 그래서 토지 자원의 비효율성을,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 토지용을 특정 용도로 규제하는 거야. 이게 지역지구제야. 그럼 지역지구제 개념은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즉 부의부가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토지용을 특정한 용도로 규제하겠다. 이게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여기 부의부가 제거 감소,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부의부가 제거 감소,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그림은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지역지구제는 부의부가를 제거 감소시키는 정책 수단이다. OX? 그동안 나왔던 것을 제가 말해드린 거야. 이렇게 낸 적이 있고 또 이렇게 냈어요. 지역지구제는 사적 주체가 개인들의 토지용이 예부 효과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다. OX?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에서 정의 예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정책 수단이다. OX? X?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지구제는 법의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냥 마구잡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지역지구제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무슨 법에 의해서? 국토법.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로 지정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그럼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기초조사, 거기서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역지구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걸 법적 수단이다. 행정적 수단이다. 그런다고. 왜?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가가 하는 것을 전부 다 행정적이라고 그래. 그럼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OX? 시험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역지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끝났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책이 없는 내용을 봤고, 여기는 여러분 책이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는 내용을 또 깔아볼게요. 요건 됐고. 자, 지역지구제 개념이 끝났으면 필요성은 필요 없어요. 필요성은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자원을 어느 지역은 개발하고 어느 지역은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봅시다. 이게 필요성인데 요거 안 나와. 역시 필요성도 부의부가 제거 감소.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정책론 하면서 정책은 이런 정책을 펴면 그럼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예를 들면 임대를 규제한다면 그러면 그 지역의 임대주택 시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게 효과야. 그러면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펴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게 효과라고. 효과. 자, 효과 봅시다. 효과는
어느 지역을 전형적으로 지정할 경우 그때 나타나는 효과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13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1번만 하면 되고 필요성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이 전형적으로 지정됐다. 아까 그 지역이 전형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주거기능, 상업기능 다 나가야 돼. 그러면 주거의 쾌적성이 매우 높아져. 그럼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초과 이윤은 정책론에서 초과 이윤이란 말 나온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번다는 소리예요. 돈 번다. 그럼 어느 지역이 전용주거로 지정됐다. 공장 나가라, 상점 나가라, 상가 나가 다 나가면 그러면 그 지역의 주거의 쾌적성이 높아져서 주택 수요 증가, 부동산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그 지역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번다. 초과 이윤이야. 요거 이제 사전적 독점이라고 하는데 요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예전에 요 사전적 독점이 나온다고 20년 전부터 저 같은 강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별표 치고 난리 쳤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사전적 독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사전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이 지역이 전용적으로 지정된 다음에 이 땅을 사면 비싼 가격에 사게 돼. 비싼 가격에 이미 올라간 가격을. 그러면 나는 돈 못 벌어. 근데 이 지역이 전용주거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용주거지로 지정되면 땅값 올라간다. 그래서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한다고.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돈 벌게 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주택의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거의 13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본서 보면 이 내용을 비용 증가 사람, 비용 감소 사람, 비용 일정 사람에서 뭐가 복잡하게 나와요. 거기다 핵심이라고 써놨다고. 거기 핵심 앞에다 안자 써버려. 안 핵심이야. 핵심 아니라고. 13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핵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단기하고 장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이 단기하고 장기를 시험에서 단기가 뭐냐 장기가 뭐냐 이런 말 내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론을 배우다 보면 단기 장기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단기는 지금 이 경제학 논리를 배우는 거니까 이 단기가 7일이다 30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는 어떠한 경우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그래요. 그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 하곡동에 아파트 수요가 막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아파트 공급을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공급을 1년 동안 있어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 1년 안에는 아파트 공급이 증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1년을 단기라고 그래. 단기. 그럼 1년이 지나면 아파트 공급이 되죠. 그때부터는 장기야. 장기.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산기간이 기니까 장기가 6개월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기가 길을까 짧을까? 짧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는 7일, 8일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는 어떠한 경우도 공급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란 말이 안 나와. 자, 책 보고 확인할게요. 자, 제가 단기를 알려드렸으니까. 자, 책은 몇 페이지로 가냐면 68쪽으로 한번 가봐요. 68쪽. 68쪽에 임대료 규제라가 나오고 그림 밑에 효과가 나오죠. 그 효과 밑에 단기 나오죠. 그 단기의 공급 증가 감소란 말이 있는가 봐봐요. 없죠. 그 다음에 장기 봐요. 장기를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공급 감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가 됐을 때 공급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단기는 공급 증가 감소란 말이 없는 거라고. 69쪽 가봅시다. 69쪽에 임대료 보조에서 3번 효과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양가로 1번 단기 봐요. 단기는 공급이란 말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장기에서 공급 증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 밑으로 가면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오고 2번 효과. 사적시장에서 동그라미 1번 단기 공급 안 나오죠. 장기는 공급 나오죠. 이게 단기 장기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는 거야. 공급 변화가. 장기에서 공급 변화가 나타나고. 근데 토지는 단기든 장기든 공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는 단기든 장기든 공급 변화가 없다. 그럼 공급 변화가 없으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단기든 장기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단기의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책은 이제 온 상태로 와요. 지역지구제 온 상태로 와서 65쪽을 펴놓고 여기 이제 효과 봤습니다. 효과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문제점도 엄청 많아요. 문제점이 엄청 많은데 우리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자, 하나만 알고 갈 건데 내가 가진 땅은 개발 제한구로 지정돼. 내가 가진 땅은 그럼 땅값이 떨어져. 근데 그 옆에 땅은 중심 상업지구로 지정돼. 그럼 개발되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면 내가 가진 땅은 땅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 옆에 땅은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지역지구제는 어느 지역은 땅값이 상승하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하락해서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게 문제죠. 1번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 말은 어느 지역은 집가가 하락하고 어느 지역은 집가가 상승한다. 요 양가로 1번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요걸 내는 게 아니라 요 밑에를 최근에 냈어요. 지역지구제는 어느 지역은 집가를 상승시키고 어느 지역은 집가를 하락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됐죠? 그럼 저에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저에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부의비효과 제거 감소. 그거 하나 배운 거야. 그 하나. 그다음에 지역지구제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맞죠? 그렇지? 그런 거 배우고 이제 지역지구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은 공법 선생님이라고. 공법 선생님께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야기한다고. 그 공법 선생님만 이야기했던 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 가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도관, 농자 기억나시죠? 도관, 농자, 도관, 농자 이렇게.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도관, 농자 중에서 주로 물어본 건 뭘까? 토시지역. 자연환경 보전도 한번 낸 적 있어요. 이렇게 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내에다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내에다 지정한다. OX, X.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도시지역은 다른 지역이야.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뭘 지정해요? 주상공록. 이렇게. 그럼 이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다. 이렇게. 이렇게. 작년 시험 문제가 박스를 주고 나서 다음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도시지역에 속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줬어요. 다음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거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기역, 관리지역을 줬어요. 그럼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아니죠? 니은 농림지역을 줬습니다. 그럼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아니죠? 그럼 니을에 디귿에 유보지역이라는 걸 주고 유보지역이란 말은 있지도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녹지지역을 줬습니다. 그럼 뭡니까? 녹지지역. 녹지지역 하나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공포쌤한테 배운 내용을 낸 거야. 지역지구제를 냈는데 의미하셨나요? 그죠? 그러면 주상공록 중에서 주거지역을 주로 모르겠죠.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전일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아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또 어떻게 나눠진가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비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둘 다 주거지역인데 근데 어디가 전용주거지역이냐? 이 전용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그 지역이 주거 환경으로서 매우 양호한 지역이야. 그러한 지역을 전용주거로 지정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좀 이따 이거 다시 볼 거예요. 여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비교했고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은 또 나눠지죠?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나눠지잖아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받고 우리 상업지역 한번 볼게요. 상업지역은 아직 시험에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은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상업지역인 것은 상업지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은 몇 개로 나눠집니까? 4개. 중일, 유구. 중심, 일반, 유통, 건립.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어디래요? 유통. 그게 유통상업지역이라고 이렇게. 자, 상업지역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추가하면 우리 시험은 안 나왔고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요. 용도지역,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지역에서 준자 들어간 게 2개 나와. 준자 들어간 게. 뭘까?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준상업지역이란 말은 없어요. 이게 평가사 시험에서 준상업지역이 답이었습니다. 준상업지역이 없거든. 그래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준상업지역이 있는데 준상업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 이제
이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 비교하면 끝나요. 이제 책은 66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6쪽. 미안해요. 60쪽 넘기지 말고 그냥 두세요. 밑에 65쪽에 그 부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고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비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전용 주거지역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호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이렇게.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 필요 없다고. 오늘 무조건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이거 말하면 돼요.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요. 편리한 주거환경.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걸 전, 양, 일, 편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끝나면 좋을 텐데 전용 주거지역이 또 두 개로 나눠져. 1종, 2종으로 나눠집니다. 1종, 2종 나누는 것은 주택의 종류.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잖아요. 1종이 하나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 중심의 양화. 2종은 두 개니까 공동주택. 됐죠?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개로? 3개로.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예전에 공법시험에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공법시험에서 이렇게 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야. 그럼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이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으로 나눈다. 1, 2, 3으로 나누는 것은 주택의 층수. 1부터 해서 3까지 중에서 1이 가장 낮으니까 저층.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에 중고층. 됐죠? 끝. 이렇게. 자, 이제 책을 한번 넘겨서 이거 전향 1편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 이 정도까지가 용도지역이고 근데 공포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도시군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제2조 용어 정의에서 나와. 그 도시군 계획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공법 시간에 했던 것처럼 속속들이는 알 필요 없어요. 부동산의 개론은 개념만 알면 되니까.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외울 겁니까?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필요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만.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요거 찾으면 돼. 그럼 어차피 여기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뭐라고 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쭉 주겠지 이렇게. 요거 자리를 바꿔주겠죠. 그러면 OX? X가 되겠지. 그것만 하시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오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그러면 포인트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 그 다음에 미관 증진 이런 말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하고 우리 공포쌤한테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지구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별도로 또 단독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나와. 이건 뭐 보세요. 요거 중복지역 여부. 이건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중복지역 여부. 용도 지역만 중복지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복된다. 그래서 1번 용도 지역만 중복되지 않는다. 용도 지역만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이미 9페이지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예. 자, 이제 개발권 양도제로 갑시다. 66쪽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같아요? 시행하는가 시행하지 않는가. 시행하지 않는다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행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자, 이어서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 해결한다. 이거는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럼 개발권 양도제 그림을 통해서 볼 건데 이 개발권 양도제도 단독 문제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부동산학 개론 중개사 시험이 생긴 지가 40년 됐는데 이거 단독 문제 2번. 그럼 20년만 한 번씩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독 문제는. 다만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하니까.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널리 시행되고 있다. OX? X.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 거니까. 자, 원래 이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에서 교회를 보호할 목적이었어요. 어떤 교회? 여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권 양도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지역이 개발된다. 그럼 이 교회가 없어져야 돼. 그럼 미국의 역사 문화재는 교회야, 교회.
우리의 역사 문화재는 교회는 별로 없죠. 뭡니까 우리는? 철이죠. 철.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근데 미국은 절이 역사 문화재가 아니라 이 교회가 역사 문화재예요. 그럼 여기를 개발해버리면 이 교회가 없어지니까 여기를 보전지역으로, 규제지역으로, 보전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 보전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개발을 못하게 막으니까, 개발을 규제하니까 이 지역의 지가는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는 개발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은 개발 못한다 이렇게 막아요. 이거는 개발 못한다. 그럼 이 개발 못하게 막으면 그러면 이 지역의 땅값은 떨어지죠.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한다. 이걸 이제 우발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발 손실하든 그냥 손실하든 상관없어요. 갑자기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리야. 국가가 여기를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보전지역 또는 규제지역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상금을 준다면 국가가 이렇게 보상을 해줬다. 보상을 해주시면 갑은 손해본 게 없어지죠. 보상해버리면 손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갑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역이 보전지역이 된 게 아니라 그 옆에를 개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지역. 그럼 여기는 이제 개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보전지역, 개발지역. 그러면 개발지역, 보전지역은 땅값이 떨어질 것이고 개발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개발지역에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 여기까지 개발 가능하다. 근데 이 부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보전지역은 개발 못하게 막았고 개발지역은 개발하게끔 해줬으니까 이 개발지역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우발 이익. 그럼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이게 지역지구제야. 지역지구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어느 지역은 땅값이 떨어지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요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 갑에게 개발 못하게 막았으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보상금을 줬어. 보상금을. 그 보상금을 해준다기 위해 보상을 해줬어요. 그럼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잘 생각해봐요. 자, 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 갑은 개발 못하게 막았으니까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손실 발생해줬는데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개발지역의 땅은 개발할 수 있어서 이익이 발생해요. 그럼 국가가 요 갑에게 당신 땅 개발 못하게 막았으니까 손실 발생했으니까 보상금 1억 주겠습니다. 보상해줬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안 맞아요. 안 맞다고. 요 갑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보상받았으니까. 근데 그 옆에 봤더니 그 옆에는 이익 보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익 보고 있죠? 그러니까 갑에게 보상금을 준다 해서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이 맞게 하려면 요 갑 손실을 없애버려야 되고 여기 만약 을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을. 그럼 을은 이익 보고 있거든. 을의 이익도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 국가가 갑에게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갑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보상금을 주지 않고 갑에게 당신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땅에 소유권이 있으면 그 소유권 속에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갑에게 이른다고. 당신 땅 소유권에서 개발권만 떼어냅시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요. 개발권을 분리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개발권을 줄 테니까 여기서 개발 못하게 막고 개발권 줄 테니까 이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지역에다 써먹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갑이 여기 땅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갑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까지 개발할 수 있고 이 부분도 개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개발은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개발한 게 아니라 이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이 부분 개발할 수 있는데 조건을 줘요. 무슨 조건 주냐면 단 개발권 가져와라. 개발권이 필요하다. 개발권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다. 개발권 없으면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럼 이제 갑은 보전지역에서 개발 못하게 막았으니까 손실 발생했는데 대신에 개발권을 받았어요. 그럼 이 개발권을 여기서 써먹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갑은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지역에서 못 써먹은 것을 그러면 개발지역에서 써먹었으니까. 됐죠? 그럼 갑은 보전지역의 손실을 봤던 게 개발지역에 써먹었다? 그럼 갑은 손실이 없다는 소리지. 이렇게 하겠다는 게 개발권 양도제야. 근데 문제는 갑이 보전지역에서 지금 개발권 받았는데 갑이 개발지역에 땅이 없어 이렇게. 그럼 갑은 개발권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는데 써먹을 데가 없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파는 거야.
갑이 요 개발권을 을에게 파는 거야. 개발권 양도. 그럼 개발권 양도하면 을이 갑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현금. 자, 이제 을을 중심 봅시다. 을이 이 부분 개발할 때 개발권 없이 개발했다면 을이 이익 보는 거야. 개발권 없이 개발했다면. 그런데 개발권을 사왔어. 개발권을 사왔단 말이에요. 현금 주고. 그럼 을이 이익 본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하겠다는 게 개발권 양도야. 그럼 개발권 양도제는 보존지역 토지 소유자 갑에게 개발 못하게 막아서 미안하니까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만 분리하고 그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팔아서 현금 확보해라. 그러면 보존지역의 갑은 손실 없어지고 그다음에 개발지역의 을은 이익도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만들겠다. 이게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의미하셨죠?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개발권 양도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는 정책이다.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그럼 이 상태가 있다면 보존적은 손실, 개발적은 이익,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때 개발권 줌으로써 형평성을 맞게 하겠다.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존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겁니까? 개발권 주는 겁니까? 개발권 부여. 토지 소유권 부여 그러면 틀린 말. 보존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준다 그러면 틀린 말. 정부는 보상금 주지 않고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어떻게 해서 개발권 줌으로써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 자, 보자고요. 원래는 역사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이었다. 미국의 교회 보호할 목적이었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원래 역사문화재 보호가 목적이었다. 교회 보호가 목적이었다. 됐죠? 예. 자, 두 번째 규제지역. 저는 아까 보존지역을 했습니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갑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만 팔게 해주는 거야. 규제지역 보존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권을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하여 규제지역의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다. 그럼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소유권을 준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 부여 틀린 말. 국가는 정부는 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국가의 재정 부담 없이 시장에서 개발권을 사고 팔므로써 보존지역의 손실을 완화시켜준다.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시장기구에 의해서 규제지역의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 됐습니까? 그렇죠? 네. 자, 끝났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가 그냥 보기가 여러분 힘드니까, 아니, 여러분이 뭔 아쉬워하니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개발권 양도제. 자, 이제 토지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은행이란 말은 학문적 용어야. 학문적 용어고 법에서는 토지은행 말을 안 쓴다고. 법에서는 토지비축제도라고 해요. 토지비축제도. 그럼 토지은행 제도가 나오면 가장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게 직접개비냐 간접개비냐를 가장 잘 물어봐요. 작년에도 물어봤거든. 그럼 토지은행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직접개입 방법이다. 우리나라에 시행합니까? 시행하고 있다. 다음 근거 법률이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에 시행하면 근거 법률이 있을 거라고. 그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이 단독문제로 2번 나왔는데 17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왔어요.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27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오고 이렇게 했다면 잘 나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 10년 만에 11년 만에 한 번 나왔잖아요.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단독 문제로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죠. 다만 자주 등장하죠. 어떻게 자주 등장해요? 직접개입이냐 간접개입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는 이런 겁니다. 여기가 강서구인데 근데 10년 후에 국가가 요 강서구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싶어. 공원. 그럼 공원은 공익사업이야. 그럼 10년 후에 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10년 후가 되면 강서구의 땅값도 올라갈 거고 이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면 10년 후에 아파트 단지를 수용해서 공원 만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10년 후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즉 미래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미개발 토지를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겠다. 그게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또 하나는 10년 후에 강서구에 인구가 10만이 유입된다 이거예요. 그 인구가 10만이 유입되면 아파트 엄청나게 건설해야 한다고 이렇게. 인구 10만이면 지방의 적은 도시입니다. 그죠? 그럼 아파트 엄청나게 건설하면 강서구의 토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 그럼 토지의 투기적성이 발생해. 토지의 수요 공급 조절이 안 돼. 그때 국가가 이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슬쩍 풀어주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목적.
그럼 토지은행 제도는 미래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저렴하게 미개발 토지를 국가가 사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건데 목적이 두 가지라는 소리야. 하나는 공익사업용 토지, 하나는 토지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목적이라고. 그게 두 가지 목적으로 토지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공익사업용, 토지 수급 조절용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익사업용은 공공영지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토지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은 토지시장의 안정, 토지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묶으면 토지은행 제도는 미래 공공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토지 비추하는 법률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학문적으로 보면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 해당된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다. 예? 토지은행 제도는 1번하고 2번 묶은 거야.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정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토지은행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직접 개입 요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4번 2번하고 3번 묶은 거 4번 3번은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토지은행 제도가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 장점과 단점은 17회 때 냈어. 17회 때. 17회 때 냈으니까 지금 17년 됐다고. 그럼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애울 필요 없어요. 난 애우고 싶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보면 좋게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 얘는 목적이 뭐예요? 얘는 균형 잡는 거 아니죠, 이거? 이 머리가 균형 잡는 겁니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토지은행 장점, 단점 볼 건데 장점 볼까요? 장점은 토지은행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10년 후에 우리 하곡동에 공원 만들 때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해요.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 제때 원활하게 공공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럼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 공공용지의 원활한 공급. 그다음에 국가가 개발해서 판다면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죠. 국가가 개발해서 판다면 개발이익을 국가가 전부 다 환수할 수 있죠. 그럼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지. 예?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수용하고 다른 점은 토지 수용, 토지은행 전부 다 국가가 땅이 필요할 때 국가가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이야. 그 토지 수용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빼들어가는 거라고. 그 토지은행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팝니다. 그때 사는 거야. 그럼 굳이 따지자면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되는 거야. 토지은행은. 근데 토지 수용은 양도 의사가 전제되지 않죠. 그러면 토지은행은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 그렇다면 토지 수용에 비해서 소유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 작다?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단점, 장점 끝났으면 단점은 미래 10년 후에 쓸 땅을 지금 사서 가지고 있으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거야. 그럼 10년 동안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세종시 있죠, 세종시. 그러면 세종시가 되기 전에 거기가 충청남도 연기군 막 그랬다고. 연기군. 그러면 세종시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연기군이다. 그러면 세종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럼 세종시가 만들어지면 이게 국가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 것도 있고 국가가 어쨌든 간에 토지를 샀습니다. 그럼 이 토지 매입 대금이 풀리겠죠. 그럼 토지 매입 대금이 풀리면 이 땅 소유자들은 토지 매입 대금 받은 걸 가지고 서울 가서 땅을 산다? 안 맞아요. 그렇죠? 주변 지역의 땅을 사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주변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주변 지역의 투기적 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럼 단점을 한번 가볼게요. 단점 가봅시다. 단점, 매입 비용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요 마지막에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됐죠? 끝. 그럼 지역지구제 끝났습니다. 여기 비교를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토지 수용하고 토지은행 비교해서 토지 수용은 재산권 침해가 크지만 토지은행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럼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67쪽 가면 기타 토지정책. 기타 토지정책 그냥 뭐요? 이걸 용어 정의라고 보면 돼요. 용어 정의. 그다음에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기타 토지정책에서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느 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느 선생님한테? 중개사 선생님한테 가장 자세히 배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공법 내용에다가 중개사법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가장 자세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고 민법 선생님한테 배우고 중개사 선생님 배우고 중개사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배우고 민법 선생, 공법 선생님 배우고 개론 시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공시법 시간에도 나오고 등기법 시간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렇게 세법 시간에 나오고 등기법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할 때 배워요?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할 때 안 배웠어요? 유동적 무효 할 때 배웠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거 배웠잖아요. 예? 그러면 저에게 배우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 이 말이지.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느 지역에 투기적 성향이 발생한다. 그러할 우려가 있다. 집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그럼 국가는 투기를 방지하기 목적으로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는 이유는 투기 방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개론 시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중개사법 시간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기간을 정할 건데 5년으로 정합니까? 5년 이내입니까? 5년 이내. 5년 이내. 불변기간 아닙니다. 5년 이내 기간입니다. 그럼 왜 5년 이내가 될까요? 왜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가 될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5년이다, 5년 이내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를 알면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목적이 뭐예요? 투기 방지야. 투기 방지. 투기 방지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개발돼요. 개발되면 거기 투기가 발생한다고. 그럼 그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미리 국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으면 그 지역에서 토지거래 할 때 허가받았어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투기 방지할 목적으로. 근데 그 지역이 개발 사업이 1년이면 끝날 것 같아. 1년이면. 그러면 투기도 1년이면 끝나버린다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5년으로 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 지역이 투기적 상향이 3년 발생할 것 같다. 그럼 3년 지정하는 거고. 1년 발생할 것 같다. 그럼 1년 지정하는 거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5년 이내다, 5년 이내다, 5년 이다 막 외우고 있는 거지. 공부를 잘못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투기적 상향이 1년이면 끝날 것 같은데 5년을 지정했다. 그럼 4년 동안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5년 이내 기간이다. 자, 끝. 자, 두 번째 토지 선매. 토지 선매는 국가기관 등 국가 지자체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국가기관 등이 토지를 사인들에 앞서서 먼저 사게끔 하는 제도, 선자가 먼저 사게끔 하는 제도, 이걸 토지 선매라고 그래요. 그 모든 토지의 선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선매 대상 토지가 있다. 첫 번째, 선매 대상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했더니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 부지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근데 허가구역인데 이 토지를 사고 팔겠다고 허가 신청했어요. 그럼 갑과 을이 이 토지를 사고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하겠다고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이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겠다고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죠. 아, 좋아요.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이 정도는. 이렇게 써놨는데도 뭐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응? 여기 써놨는데 잠시 기다렸다가 세 가지 해야 돼. 이러면 세 가지 하려고 할 때 저거 4번 써볼 수 있잖아, 내가. 예? 세 가지죠.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허가, 불허가. 허가도 안 오고 불허도 안 오고 선매협의통지, 선매협의통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라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허가권자는 허가도 안 해주고 불허가도 안 해주고 허가 불허가를 유보하고 나서 그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된다. 갑 토지 소유자에게 선매협의통지를 해줘요. 그럼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서울특별시장이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갑에게 이제 보냅니다. 기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보내준다, 갑이. 그럼 갑이 보고, 이거 괜찮네. 돈도 많이 주네. 을에게 파는 것보다 더 유리하겠네. 그럼 갑이, 그래요, 팔게요. 그게 토지 선매입니다. 그럼 을이 그
선매협의 통지서를 보고 무조건 팔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이제 선매 이제 설명했고,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가 두 가지야. 여기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뭐가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을 때 그냥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야. 농사 짓겠습니다 그런 거야. 투기 목적이 없습니다. 또는 집 짓겠습니다. 뭐 투기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았는데 근데 이용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고 않고 있다고. 그런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된다. 그럼 선매 대상이 된 토지는 두 가지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이 있을 시 공익사업용 부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 하나는 허가받고 허가 목적을 이용하지 않는 토지, 이러한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된다. 근데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다. OX, X,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내거든. 허가받고 허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를 토지 선매라고 한다. OX, X. 자, 토지 선매 끝. 세 번째,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는 누구한테 배워요? 공포스님한테 배우잖아요. 공포스님한테. 토지 적성평가는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는 게 저런 것에서 나오는 거야.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국가가 개발해라. 그러면 개발했어야 돼요. 그 지역이 아무리 보존 가치가 있다, 아무리 문화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였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토지가 개발합시다, 아니다, 보존합시다, 막 싸우는 거야. 자, 개발하자겠다고.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아니라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합시다, 이렇게 싸운다고, 경합한다고. 그러면 30년 전에는, 불과 10년, 20년 전에도 무조건 다 밀어붙였어요. 개발했잖아요. 이제 4대강 사업도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해서도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때는 밀어붙였다고 이렇게. 근데 요즘은 법대로 한다면 개발이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땅 개발합시다. 그럼 이거 개발한다. 이 땅 개발한다 하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야지. 계획.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용해라. 이용이 뭘까? 개발. 그럼 이 땅 개발을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기초조사. 기초조사에서 내용이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그러면 개발과 보존 이렇게 싸울 때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이걸 적성을 평가해보자. 적성. 그럼 적성을 평가했는데 여기는 보존해야 된다. 그럼 보존하자는 소리야. 그럼 토지 적성평가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개발과 보존이 경합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제도. 개발과 보존이 경합하면 싸운다는 소리예요. 그때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럼 어떻게 해서? 적성을 평가해서. 그럼 적성평가는 무엇을 할 건데?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토지 입지. 지리산 중턱에 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그러면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버리자. 이거 미친 거지. 그래서 입지, 그 다음에 토양. 이 토양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토양이다. 큰일 나겠다. 다 콘크리트 탓을 해서 없애버리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입지, 토양,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적성을 평가해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를 이루어보자. 이게 토지 적성평가. 그 토지 입지, 토양,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 적성을 평가할 때는 입지, 토양, 활용 가능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OX? O. 적성을 평가할 때 이런 거 보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는 기초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저도 적성을 좀 평가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거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잖아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하고 싸울 때 봐봐요. 싸운다고 봐요. 그럼 일본은 1억이 넘어가거든. 그럼 우린 요 밑에 우리 남한만 북한 빼버리고 남한만 보면 그럼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대1로 싸워야 돼. 이길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성을 평가해야지. 적성을 평가해서 전부 다 법대 가고 전부 다 의사하고 그럼 책상은 누가 만들고 손은 누가 키울 거냐고. 그러잖아. 그래서 적성평가 어렸을 때부터 적성을 평가해야 돼. 어렸을 때 적성을 평가해서 아 너는 공부보다는 의자 만드는 게 잘할 것 같다. 그럼 의자 만들어. 대신에 의자 만들면 그러면 변호사 하는 만큼 월급 주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적성평가지.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할 뿐이지. 아니 봐봐. 우리나라가 컴퓨터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잖아요. 배도 가장 잘 만들잖아요. 세계에서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요. 할 수 있지. 다만 안 할 뿐이죠. 자, 됐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그러면 어디에 지정합니까? 도시 외곽에.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자, 여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있는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거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쟁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거라고.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도시개발계획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서. 근데 그것은 쟁점이 아니죠. 무지선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지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OX? 오. 근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면 나쁜 점이 나타나.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져. 그러면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점이죠. 개발 가능한 토지 감소,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할 우려가 있다. 자, 개발 부담금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가 무슨 말이냐면 개발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그게 개발 부담금 제도야. 그럼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그럼 이제 도대체 개발 이익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이걸 알면 되죠. 개발 이익이 뭐냐 도대체 뭘 개발 이익을 하냐. 그럼 개발이 이루어져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개발 이익인데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했다. 요거 찾는 거야. 시험은 개발 이익이란 물가 상승률을 초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린 말. 개발 이익은 땅값이 올라가는 건데 어느 정도 올라가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했다. 요거 찾으면 돼. 그럼 개발 이익이란 물가 상승률 초과요. 그럼 OX, X. 자, 그럼 개발 부담금이 뭐냐?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이 있으면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개발 부담금이란 개발 이익 중에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뭐 시장이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건 필요 없고 개발 부담금이란 개발 이익 중에서 환수하는 금액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요거를 60일이라고 한번 낸 적이 있고 요 계약 체결일을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계약하고 나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OX, X.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60일이라고 낸 적도 있어요. 60일? 그러면 틀린 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정한다. 예?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도 주택법이다. 그다음에 지정지역이라고 있어. 지정지역은 어느 선생님한테 배워요? 세법.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9번, 10번, 11번은 깊은 내용은 필요 없어요. 깊은 내용은 필요 없고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 지역은 주택법에 의해서 지정한다. OX 다시요. 조정 대상 지역과 지정 지역은 주택법으로 지정한다. OX X. 아, 보고도 모르나? 지정 지역은 소득세법. 그걸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이게 투기과열 지역 무슨 법? 주택법. 조정 대상 지역 주택법. 지정 지역은 무슨 법? 소득세법. 그러면 끝이야.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몇 개 나오던가요?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자, 마지막으로 토지정책에서 마지막으로 이걸 왜 자주 내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자주 내거든요. 시행하지 않는 제도 봐봐요. 29회 때, 30회 때, 32회 때, 33회 때 이렇게 내잖아요. 출제자가 왜 이거 낸지 모르겠어요. 시행하지 않는 제도가 중요합니까? 시행하는 제도가 중요해요. 시행하는 제도가 중요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자주 낸다고. 왜 그럴까요? 그냥 출제자가 이 앞전에 냈던 거 그냥 베껴버린 거냐. 아, 냈구나. 그럼 베낀 거라고. 아니, 시행하는 제도를 내야지. 시행하지 않는 제도. 그거 5개 외우면 되죠. 1번 타자가 개발권 양도제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소가 이득세, 종합 토지세, 종합 부동산세가 있지 종합 토지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공안지세. 공안지세는 저하고 한번 봤는데요. 공안지세, 공안지 배울 때 한번 봤잖아요. 이거 와서. 자,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토지정책이 마무리됩니다. 거기 기출지문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68쪽에 주택정책으로 갈 겁니다. 쉬었다.